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는 광합성을 공부합니다. 자, 무려 광합성 네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는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들을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광합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무엇이 있는지 배웠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탐구보고서 정리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어떠한 조건에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고 또 어떠한 조건에서 광합성의 제한적인지 그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자, 그동안 배웠던 광합성의 재료와 그리고 산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 두 가지 있었어요. 뭐랑 뭐지? 그렇죠. 이산화탄소와 네, 하나는 더 뿌리를 통해 흡수하는 물이요.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했는데 앞에 광자가 붙는 이유가 뭐지? 그렇지. 여기에 빛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광자가 붙어요.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산소와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양분의 형태는요,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요? 네, 최초 산물은 포도당이야. 근데 포도당은 물에 잘 녹아서 이대로 있으면 물에 녹아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녹말의 형태로 저장되죠. 어디에? 잎에 있는 엽록체 안에. 그래서 우리가 녹말이 진짜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 시약이 있지. 바로 아이오딘화, 왜 넘어갔지? 아이오딘화, 칼륨,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그래서 그 용액을 통해서 아이오딘화 반응을 시켰더니 청람색으로 변했다, 즉 녹말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을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학습할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여자친구가요, 화분을 어디에 둘지 고민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화분을 사왔을 때 그 화분 어디에다 두지? 책상 깊숙이 두나요? 아니죠. 우리 집에 있는 대부분의 화분들은 아마 창가 쪽에 쭉 진열되어 있을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들이 그 식물 화분을 창가에 두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광합성을 배우지 않았을 때도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빛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빛을 받기 위해서 창가에 화분을 둬요. 자, 이 여자친구가 책상 위에 화분을 뒀더니 화분이 시들어 버렸대요. 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그 식물의 성장, 식물의 생장 또는 식물의 광합성에 제한적인 요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학습할 내용이고요. 책상 위에 둔 화분보다 창가에 두었던 화분에 그 식물이 훨씬 더 잘 자랐던 까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실제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그 환경적인 요인이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질게요. 우선은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실험 하나를 소개를 할 거고요. 실험 과정을 설명을 간단히 한 후에 실험 영상을 보고 결과를 정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오늘 탐구할 실험의 주제는요, 바로 빛의 세기가 이미 어떤 환경 요인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주어졌죠. 자, 광합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그러한 실험을 제시해 줄 겁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이고요. 교과서를 볼 친구들은 교과서를 보고 학습지를 다운받아서 학습지에 필기하면서 수업 들어도 돼요. 자, 우선 과정 설명 하나씩 할게요. 자, 첫 번째 과정은요. 암실에 두었던 시금치에서 인맥이 없는 부위를 골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펀치로 똑같은 크기의 둥근 잎을 한 20개 정도 만드는 거예요. 왜 처음에 암실에 두냐면 광합성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얘한테 빛을 쏴주면서 광합성을 시킬 건데 이미 광합성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우선 처음에는 광합성이 제한되도록 암실에 둡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은요. 네. 자, 같은 양의 1%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이 들어있는 두 개의 주사기를 준비하고 그 주사기 안에다가 그 둥근잎 조각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주사기를 이렇게 위아래로 막 흔들고 나면 잎맥이 떠 있다가 잎맥이 아니고 뭐야 이거 펀치로 뚫은 그 잎 조각들이 떠 있다가요 이렇게 밑으로 다 쭉 가라앉아요. 그 가라앉는 팁 여기 적혀 있는데 우리가 실험을 못하니까 그냥 읽어만 봅시다. 자,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잎 조각을 넣은 후 뭐 간단해요. 잎 조각 넣고 나서 주사기의 앞부분을 손가락으로 막고 주사기를 흔들면서 피스톤을 위아래로 잡아당겨 주세요. 그러면 잎 조각이 가라앉아요. 왜 가라앉냐면 얘들아 잎 안에 이렇게 기포가 존재할 거예요. 해면 조직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 해면 조직에 공기방울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공기방울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 그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이 둥둥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기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이 안에 압력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펌핑함으로써 공기가 빠져나가게 하고 공기가 빠져나가 버리면 잎 자체의 무게, 밀도 때문에 밑으로 쭉 하고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자,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의 역할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가라앉히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뭐 이거는 이 실험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세 번째 과정은요. 똑같은 비커 두 개를 준비해요. 하나는 A, 하나는 B. 자, 여기에도 똑같이 1%의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넣고요. 똑같이 50ml씩 넣어요. 자, 우리가 지금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탐구를 할 건데 빛의 세기 이외의 다른 어떠한 조건도 달라서는 안 되죠. 오로지 빛의 세기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조건들은 모두 다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제 변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거는 뭐 나중에 합시다. 자, 어쨌든 다 통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A, B 비커 두 개에 똑같은 용액을 똑같은 양을 집어 넣는 거예요. 50ml, 50ml. 자, 이 탄산수소 나트륨 적어봐. 자,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얘가 CO2를,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우리 똑같이 1%의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음으로써 얘가 광합성을 하려면 뭐랑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잖아. 탄산수소 나트륨에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고요. 용액 자체에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가 다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50ml 안에 1%의 탄산수소 나트륨을 제한적으로 통제시켰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준비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다가 빛을 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의 세기만 달리하여 이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탐구하는 실험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탄산수소 나트륨이 어떠한 작용을 속에서 하는지 그 화학적인 것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의 역할이 CO2의 공급이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똑같이 1%에 50ml를 넣어두는 이유는 제한적으로 통제시켜주기 위해서 나머지 조건들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자, 비커 A와 B를 준비해요. 지금 똑같은 50ml 안에다가 1%의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넣었고 그 다음에 똑같이 10개의 잎조각을 넣었어요. 다른 조건이 다 똑같은데 뭐만 달리하냐면 자, 이 LED 전구와 이 비커와의 거리만 달리해요. 생각해 보세요. 10cm에서 비추는 이 빛의 세기와
20cm 떨어진 위에서 비추는 빛의 색이랑 어떤 게 더 셉니까? 네, A가 더 당연히 세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가지고 빛의 세기를 조절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을 하는 거예요. 한번 미리 예측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빛이 있고 이산화탄소가 공급되고 있고 물이 존재해.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일어났어. 그럼 저 안에서 산소가 발생할 거고 그리고 양분이 생성될 거예요. 즉 광합성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 산소가 저 잎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다음 영상 시청하시면 돼요. 실험 과정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해됐나요? 네, 제가 설명한 거를 기억하면서 영상 한번 조용히 시청해 보세요. 네, 실험 과정 설명은 다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했던 그 과정 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 참고하셔서 실험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험 영상 시청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네, 펀치로 잎을 한 20조각 정도 뚫어주세요. 주사기 안에 잎 조각을 집어넣고요.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넣은 다음에 피스톤을 위아래로 흔들어 잎에 있는 공기를 제거해 줍니다. 해면 조직에 붙어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그 잎 조각들은 가라앉게 될 거예요. 1%의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이 들어있는 비커 A와 B에 똑같이 10개씩 잎 조각을 집어넣으면 가라앉는 거 보셨죠? 자, 다 준비가 됐어요. 자, 이제 빛의 세기만 달리하는 조건으로 실험을 세팅합니다. 하나는 10cm 거리에서 하나는 20cm 거리에서 빛을 비춰주는 실험이에요. 자, 똑같은 밝기로 전구를 켜주시고요. 어떤 비커에서 더 빨리 잎이 떠오르는지 관찰하시면 돼요. 네, 안타깝게 떠오르는 장면이 실험에 안 찍혀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실험 결과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실험 결과 데이터 값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비커 A가 바로 10cm 거리에서 빛을 비춘 거. 비커 B가 20cm 거리에서 빛을 비춘 거. 얘들아, 비커 A가 빛이 더 셀까? 비커 B가 더 빛이 셀까요? 당연히 가까운 곳에서 빛을 비춰주면 더 빛이 강하게 느껴지겠죠. 자, 그 결과 이게 어떤 시간을 의미하냐면 10개의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른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거예요. 자, 비커 A 같은 경우는요, 평균 한 12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비커 B 같은 경우는 평균 한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대충 평균 정확한 거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이 평균적인 시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잎 조각이 더 빨리 떠오르는 비커는 어느 쪽 비커였어요? 당연히 시간이 적게 걸린 쪽 비커 A에서 더 빠르게 잎이 떠올랐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왜 가라앉혀 놓고 다시 떠오르게 했을까? 또는 왜 가라앉았던 게 빛의 세기와 무슨 연관이 있어서 걔가 떠올랐을까?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네, 잎 조각이 왜 떠올랐는지 그 떠오른 까닭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지.
자, 해면 조직에 있던 공기를 제거해서 가라앉혔어.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가라앉았던 게 다시 떠올랐다라는 건, 네, 제가 아까 과정 설명할 때 이미 설명했어요. 뭐가 생성됐을까? 광합성의 산물, 그 중에 기체, 그게 누구야? 바로 산소죠. 자, 광합성이 일어났을 겁니다. 반드시. 왜냐면 우리가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통해서 CO2가 공급이 됐고요. 동일한 양, 동일한 조건으로. 그리고 그 용액 안에는 이미 물이 존재했을 거예요. 그리고 빛을 쏘여줬죠. 자, 모든 재료가 완벽해. 그러니까 당연히 광합성이 일어났겠지. 자,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기체 누구니? 바로 산소잖아요. 자, 공기층을 뺐는데 광합성 결과 그 입 안에서 이미 산소가 또 달라붙기 시작했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공기는 물 위로 뜨죠. 그래서 입과 함께 떠오르게 됐다고 생각해요. 맞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가 정리한 내용 비교하면서 생각 정리하세요. 자, 두 번째. 비커 A의 입조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한 10분 정도 다 떠올랐다라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웬만하면 여기서 스탑 정지하시고 한번 스스로 그 이유에 대해서 적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적어 보지 않으면 내 지식이 될 수 없는 거야. 내가 얘기하면 당연히 듣고만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지.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적어보려고 하면요, 적을 수가 없어요. 나의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하고 직접 써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자, 직접 써본 친구들은 한번 맞춰봅시다. 자, 왜 A 조각이 더 빨리 떠올랐을까? 네. 자, LED 정등과 비커 사이의 거리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바로 빛의 색이죠. 자, A가 당연히 B보다 가깝다는 것은 빛의 세기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A는 전등과 비커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더 강하다. 그 결과 우리는 빛의 세기가 강한 경우, 즉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빛이 강했더니 산소 기체가 많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쭉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LED 전등과 비커 사이의 거리가 A가 B보다 가깝다는 것은 빛의 세기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의 세기가 강한 경우 광합성이 더 활발하여 산소 기체가 많이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술해 놓았으면 돼요. 즉, 빛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그 결과 생성되는 광합성의 산물, 산소의 양을 측정해서 우리는 빛의 세기가 어떻게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자, 실험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그러한 용액이 나오면서 뭐야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왜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 어려운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하니까요. 괜찮잖아요. 그렇죠? 진짜 당부하건데 한 번씩 써보세요. 그냥 듣지 마시고. 자, 실험 정리하셨으면 이제 이 외에 어떠한 환경 요인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네, 제가 결론을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자, 결론은 우리가 했던 탐구 활동의 결론은 즉 빛의 세기가 강하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 양분과 산소, 포도당과 산소 또는 녹말과 산소가 많이 생성된다라고 결론 지으시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앞에 있는 이 화면에 있는 세 가지의 세 개의 그래프들 한번 보세요. 자, X축이 바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에요. 첫 번째는 빛의 세기,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세 번째는
온도예요. 자, 여러분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요인들은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한 가지 요인을 더 배우게 될 텐데 얘는 제가 뺍니다.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어려우니까. 자,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빛의 세기,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세 번째 온도. 네, 그렇다면 이 각각의 요인이 어떻게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얘는 지금 빛의 세기를 점점 세게 하고 있는데 광합성 양이 쭉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 이상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식물에 존재하는 엽록체에는요 한계가 있죠. 광합성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빛을 막 있는 족족 다 받아가지고 나는 양분을 엄청 많이 만들고 싶은데 엽록체 자체에 한계가 있어요. 다 그걸 수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엽록체를 다 사용하고 나면 걔가 모두 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더 이상 아무리 재료를 많이 받아도 광합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빛이 세지니까 앞에서 했던 실험처럼 광합성 양은 증가합니다. 어느 한계까지는요.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 광합성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져요. 이거 반드시 중요해요.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무한정 광합성 양이 증가한다? 그거 아니고요. 어느 한계까지만 광합성 양이 쭉쭉쭉 늘어나다가 그 한계 이상에서는 더 이상 광합성 양이 증가하지 않는다. 멈춘다가 아니에요. 광합성 양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빛의 세기와 광합성과의 관계고요. 자, 두 번째 요인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광합성과의 관계예요. 자, 이산화탄소를 아까 우리 실험에서 1%의 탄산수소 나트륨을 사용했잖아요. 더 많이 공급해주고 싶어서 내가 거기 탄산수소 나트륨을 더 많이 집어넣었어. 그래도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량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얘도 아까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죠. 어떤 한계 이상이 되면요 더 이상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아요. 즉 다시 같이 읽어보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하지만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진다. 이 일정해진다라는 거에 별표 치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찬가지야. 아무리 재료를 많이 줘도 얘가 수용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 재료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밥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우리가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 또는 빛의 세기는 어느 한계 이상에서는 더 이상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이 뭐냐면요. 바로 온도와 광합성이에요. 자, 같이 그래프를 먼저 보자. 자, 그래프가 아까 모양이랑은 조금 다르죠. 쭉 올라가다가, 뚝 하고 떨어져 버리네. 자, 가장 광합성량이 많았을 때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냐면요. 한 35도에서 40도 사이예요. 네. 온도가 높아질수록 계속 광합성량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약 40도 이상이 되면 최적의 온도는 37도 정도 되고요. 40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급격하게 감소해요. 광합성에 우리가 모든 생체 반응에 효소라는 애가 작용을 해요. 이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애인데 단백질이 얘들아 계란에 단백질 들어있는데 열 가하면 계란 변성돼 버리잖아요. 이 단백질이 열에 굉장히 약한 애예요. 이 효소는 반응에 참여하는 애는 아니고요. 그 양분을 만들어내는 광합성의 촉매 역할을 합니다. 얘가 뭐냐면 도와줘. 내가 재료로 쓰이지는 않는데 그냥 빨리 반응을 하라고 얘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깔짝깔짝. 근데 얘가 없으면 광합성이 잘 안 일어나, 못 일어나. 모든 생체 반응이 그래요. 근데 얘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효소가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래. 그래서 이 촉매로 사용되는 효소가
열에 약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열에 약하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이 정도, 37도 정도에서 가장 얘가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더 이상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 그 역할을 못해. 변해버려. 그래서 광합성을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거예요. 자, 빛과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계속 증가시키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즉 그냥 더 많이 아무리 많이 줘도 광합성량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못 줄 뿐이지 감소시키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온도만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온도만 약 40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요 문장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뭐 효소고, 촉매고 이런 말 자체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단순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원인, 이유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설명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온도는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하지만 그건 약 40도까지만. 그리고 40도 이상 높아져 버리면 너무 뜨거우면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광합성량이 뚝 떨어진다. 감소한다.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너무 더운 곳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자, 광합성이 잘 일어나려면요. 우선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세야 되고요. 뭐 더 강해도 광합성은 잘 일어나니까 어쨌든 빛의 세기는 세야 되고 이산화탄소는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며 온도가 중요해. 온도는 적정 온도일 때 가장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조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세 가지 같이 공부했고요. 그 세 가지 중에 빛의 세기가 어떻게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는 실험, 그 설계 과정 같이 학습했고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조건과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 두 가지 풀어보고 수업 마무리할 거예요. 문제는요, 제가 미래엔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오는 문제예요. 교과서와 연계된 출판사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이 들어있는 비커 가와 나의 시금치 잎 조각을 10개씩 가라앉히고 그림과 같이 실험을 장치했다. 이거 방금 우리 탐구활동에서 했던 실험이잖아.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가가 한 10cm, 나가 20cm야. 자, 당연히 가보다 나에서 시금치 잎 조각이 더 빨리 떠오릅니까? 얘가 더 빛이 세니까 얘가 더 빨리 떠오르겠죠. 그래서 얘는 X. 자, 가보다 나에서 광합성에 이용되는 빛의 세기가 더 강하다. 아니죠. 가가 더 강했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잎세포에 이산화탄소가 생성돼서 떠오르니? 아니지. 광합성의 산물은 산소죠. 자,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넣는 것은 이거 중요해요.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광합성의 재료를 제공해 준 거죠. 이산화탄소. 자, 가와 나에서 시금치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으로 광합성량을 비교할 수 있다. 즉, 산소가 얼마나 많이 생성됐냐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A와 B에 따른 광합성량을 나타낸 겁니다. A가 뭔지 B가 뭔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A가 빛 또는 뭐라고 알 수 있어? 네, 이산화탄소의 농도라는 거 방금 학습하고 왔으니까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증가하다가 뚝 떨어지는 건 환경 요인 어떤 거예요? 온도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자, 옳은 것을 고르래. 자, 빛의 세기는 A에 해당한다. 그렇지.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B가 아니고 얘도 A에 해당하죠. 광합성량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다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급격히 감소합니다. 바로 B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될 거예요. 이거는 학습지에 없어요. 자, 같이 이렇게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환경 요인 3가지, 그리고 광합성의 재료, 광합성의 산물, 반드시 빛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사용했다. 뭐 이런 각각의 과정들, 피스톤을 흔들어서 가라앉힌 이유는 공기를 빼기 위해서다. 뭐 이런 것들까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시험 범위 물어보는 친구들 많아요. 시험 범위 나왔고요. 제가 시험 범위는 넉넉히 잡아놨는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뺄 것들, 암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제가 조금 조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범위에 부담 갖지 마시고 벌써 공부하나 봐. 천천히 공부하세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좀 길었나요? 네, 안녕.